네, 26번입니다. 다음 일기가 작성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담배, 모카 보이시죠? 모카는 고려 말에 들어오긴 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었다. 조선 전기가 됩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요, 조선 후기 때부터 우리가 재배하기 시작을 해요. 참고로 지금이야 담배하면 되게 몸에 나빠요 이랬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남쪽에서 온 신기한 풀이다 그래서 남영초 이렇게도 불러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게 기생충 같은 게 많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약도 없었는데. 근데 담배를 피면 이제 배앓이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른 할 것 없이 그렇게 피어댔대요. 자, 어찌됐거나 이걸 통해서 조선 후기 상품 작물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양이라고 하는 건 모내기입니다. 조선 후기 때 모내기가 많이 확산됐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세계를 이제 묶어봤을 때 이건 조선 후기다 이렇게 가죠. 일반적으로 조선 전기의 경제 상황을 따로 물어보진 않지만 조선 후기는 이렇게 따로 잘 물어봅니다.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 2번 동시전. 동시전. 이건 신라 지증왕 때 설치된 시장과 시장 감독기관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자, 궁궐 나왔어요. 일단 조선은 5대 궁궐을 가지고 있죠. 그 5대 궁궐 중에서 임금님이 거주하시는 가장 기본은 경복궁이에요. 그래서 법궁 또는 정궁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전체 사용기간을 보시면 경복궁보다는 창덕궁 쪽이 훨씬 활용도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이후로 많이 불타고 그로 인해서 활용이 완전 중단됐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흥선대원군이 다시 중건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경복궁 이야기인 거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일제는 경복궁 한가운데다가 조선 총독부를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경복궁 관련된 걸 선지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답이 4번이에요. 일제는 총독부 건물을 만들기 전에 경복궁에 있는 그 주요 정각들도 많이 허물고요. 거기서 조선물산공진회라고 하는 걸 개최했어요. 이건 1915년에 일어난 건데요. 식민 통치가 시작되고 5년 차 될 때 일제가 5년 동안 조선을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알아 그거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경복궁 관련된 거고요. 그거 말고 경복궁 관련된 선지는요. 정도전이 궁궐의 배치, 전각 이름까지 정했다. 요게 나옵니다. 자, 28번입니다. 다음 사건이 끼친 영향 그랬어요. 자, 박 교수가 관민을 이끌고 가서 확 불태워버렸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죠. 제너럴 셔머너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거 1871년에 일어난 신미양요입니다. 자, 신미양요가 일어났다가 답이 되거나 신미양요는 미군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강화도 침입했다. 이것도 괜찮고 이들을 상대로 싸웠던 사람이 어제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성보에서 싸웠다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29번입니다. 다음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박영효, 김옥균, 서강범, 홍영식이 났으니까 급진 개화파가 되겠죠? 자, 그들이 주도했었던 갑신정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들은요, 본인들은 조선을 근대화시키면서 독립국가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들과 대척점에 있는 민주정권 사람들은 여전히 청나라에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4대당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독립당이라고 스스로 불렀다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갑신정변 직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조약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성조약이나 텐진조약 정도. 아니면 이분들 중에서 홍영식 같은 경우는 이제 잡혀서 처형을 당하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본을 거쳐서 미국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청나라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외 망명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문제가 이번에 어려운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앞서 5번은 은근히 어렵고요. 요 30번, 31번은 대놓고 어려워요. 근데 얘만 어렵지 실제로도 문제를 풀다 보면 그건 또 괜찮긴 해요. 어쨌거나 가볼게요. 먼저 가. 해동 삼국도 역사가 길어서 그걸 기록해야 된다 이랬으니까 이걸 보고 삼국시대를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맨 먼저 무슨 책이 떠오르세요? 삼국사기랑 삼국유사가 떠오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저는 삼국사 저료가 떠올랐는데요. 그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한능검에서 삼국사 저료를 물어본 적이 제 기억에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빼고 가셔도 돼요. 요즘 공무원 시험에서 삼국사 자료도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삼국시대를 기록한다 그러면 일단 요 두 개를 딱 머릿속에 떠올려주는 겁니다. 자,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명하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왕명에 따라 집필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예빠져요. 이려는 왕명에 따라 집필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승려로서 삼국사기에 불교사가 너무 빠졌는데 이러면서 만든 책이에요. 자, 그러니 이 책은 결국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쉽죠. 발해가 나왔는데 내 규장과 관리로 있으면서 라고 했으니까 규장과 검서관으로 활동했던 유득공이 발해고 집필한 걸 얘기하는구나. 이게 될 거고요. 다도 한능검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다 아시죠. 신채후가 일제강점기 때 집필했던 조선 상고사의 일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물 관련된 게 나왔어요. 1번에서 만권당이라고 하는 일종의 도서관, 학술연구소, 이게 원나라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려 사람이 원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성리학을 배우게 되었다. 이건 고려 말의 이재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문헌공도, 이 학교 이름이에요. 이 학교가 참 인기가 많아서 9개 반까지 만들어졌죠. 그래서 구제학당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너무 인기 있는 바람에 국자감의 인기가 뚝 떨어져 버리기도 했죠. 이걸 만든 사람은 고려 문종대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북한 산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석해내는 분이에요. 탁본을 딱 떠가지고 제대로 해석하는 분인데 조선 후기 김정희입니다. 4번에서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다. 독립운동가 박은식인 거고요. 5번에서 폭력을 통해서 민족혁명을 일으키고 그래서 일제를 몰아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 바로 신채호입니다. 그럼 답은 5번밖에 없는걸요? 네. 자, 31번이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그랬는데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설화를 수록하였다. 삼국사기가 아니라 삼국유사구나. 이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기전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전체 사서는 기본적으로 집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기식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연도별로 쭉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런 식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록하는 걸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일어나는 순서대로 쭉 쓰고 모아두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전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 것들을 한번 모아서 다시 주제별로 뽑아요. 본기라고 하면 얘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여기는 왕. 그 많은 중에서 왕들별 쫙 뽑아서 왕이 있었던 이야기를 쫙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전 같은 경우는요. 왕을 제하고 우수한 신하들에 대한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것도 쫙 모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전체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 개인이 편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전체 사설을 개인들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조선 후기가 되면 누적된 서적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발행을 합니다만 한능검에서 요즘 전혀 안 물어봐요. 그래서 기전체다. 국가적 차원에서 발행하는 역사서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그리고 조선 초기 때 집필되는 고려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되면 답이 이제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얘 때문에 답이 됩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편찬하는 대표적인 역사에서 하면 삼국사기, 고려사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생각하잖아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일단 연도순을 쭉 집필하고요. 조선시대 때 조선 거 정리하죠. 그렇게 해서 평상시 때 준비해둔 자료가 사초랑 시정기예요. 왕 옆에 항상 사관이 붙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락화가는 1차물이 있고요. 시정기라고 하는 건 각 관청에서 업무일지 되게 많아요. 그걸 가져오면 1년마다 다시 정리를 해요. 그럼 그것도 누적된 게 되게 많겠죠. 왕 사후에 또 그거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날짜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조선의 고구려 건국시조 하면 주몽을 얘기하죠. 주몽은 추모왕 또는 동명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명왕편 이것이 바로 4번 답이 될 것이고요. 단군은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본 첫 번째 책이 이련의 삼국유사고요. 동시대에 집필되어진 제왕운기도 단군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32번입니다.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최시영, 최재우, 손병희 1대, 2대, 3대 동학을 이끌어간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동학과 관련돼서는 동학의 경전이 동경대전입니다. 그게 나올 수도 있고요. 동학에서 조직도를 운영할 때 우리가 포접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학 같은 경우는 이 최재우가 처형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억울함을 호소하죠. 그래서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를 해요. 이런 일을 다 주도한 게 누구냐? 최시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종교를 창시하는 분, 물론 대단했죠.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종교의 기반을 다져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인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만세부를 간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손병희가 민중 계몽을 위해서 만든 신문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33번에서는 일단 1904년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 개항기 시기 때 있었던 경제 수운동하면 보통 요 4개를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안회가 1904년. 일체가 이제 원했던 게 황무지 개간권 달라. 그럼 자기네가 50년 동안 열심히 잘 사용해서 개간시키고 난 다음에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대한 저항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연일 시위를 했고요. 결국 일제가 안 할게 항복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보안회가 되겠습니다. 자, 34번에서는요. 대군주 폐하께서 외국 공사에 파천하여 라고 했으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갔던 아간 파천이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물어본 건 아간 파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가 아니라 아간 파천이 왜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아간 파천이 일어났던 게 1896년입니다. 그럼 그 전년도가 1895년도 을민영이거든요. 명성황후가 시해든 그 사건. 그러니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일단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35번 원수부가 나왔습니다. 원수부 그 자체만으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군 통수기간이에요. 일단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로 1년 만에 돌아오죠. 그리고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꿨어요. 그게 이제 1897년이에요. 그때 이제 고종은 황제 자리에 올라가서 황제를 정점으로 두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총집결시키죠. 그리고는 이제 자주화를 추구했는데 그때 이제 총집결하는 조직 중에 하나가 전국에 있는 군부대를 지휘 통제하기 위해서 군걸 안에다가 원수부라는 걸 둬요. 결국 이제 그래서 대한제국 관련된 걸 찾아주시면 되는데 뭐 이게 1899년에 반포되었다 이렇게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한제국이 주도적으로 뭘 했느냐, 특히 이제 널 전쟁 전까지 뭘 했느냐 그걸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대한제국 광무격을 떠올리면서 지게함을 설치해서 지게를 발급했다. 그것도 괜찮고 원수부만큼 또 되게 중요한 게 대한민국 국제를 반포해서 고종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켰다. 그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좀 더 어렵게 나오잖아요. 독도 관리와 관련돼서 발표가 된 게요.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에서 울릉도에 군청 설치하고 독도까지 관할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게 나오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지청천이 나왔는데요. 지청천이 이끄는 군부대다 그러면 크게 두 개를 떠올려 주셔야죠. 1930년대 북만주 일대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이나 아니면 1940년 중국 충칭에서 조직된 한국 광복군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국 독립당을 조직하고 이 대자는 여러분들이 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한국 독립당 산하에 있는 한국 독립군 이것도 괜찮아요. 어찌됐거나 문제는 이제 얘를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한국 독립군과 관련돼서 거의 대부분의 답은 뭐냐면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얘가 거의 대부분의 답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되었을 때는요. 이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얘는 답보다는 다른 질문의 선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한국 독립군의 답으로는 거의 얘가 되고 선지로는 얘도 나올 수는 있다. 여기 보시면 등차후 군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고 이렇게 됐잖아요. 1930년대 초반 만주에서 활동했었던 이런 독립군은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었던 중국 군대와 연합을 했죠. 이건 30년대 초반에 있었던 만주사변의 영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호로군과 협력했다가 바로 그 얘기라는 거. 북만주 지역에서 활약했다. 여기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37번입니다. 미술관 법령이 시행된 시기 그랬는데요. 회사 설립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아라. 그럼 이거 회사령이죠? 그래서 1910년대인 거고 10년대 했을 때 토지조사사업 또는 헌병경찰제. 헌병경찰제를 조금 더 풀어가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죠. 헌병대 사령관이 치안을 총괄하는 이것도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교육기간 되게 짧았던 게요. 1차 교육령이 발표되던 1910년대예요. 요 뒷부분을 갈수록 교육기간이 짧아지는 부분보다는 뭐 한국사 공부하지 마 이런 쪽으로 간다면 여기가 교육기간 제일 짧아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 학교의 교육기간이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년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38번 가단체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박상진이란 요 이름 가지고 문제 푸셔야 돼요. 앞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이제 30년대에서 위로 올라가 볼게요. 1910년대에 박상진이 국내에서 만든 단체가 대한광복회입니다. 네, 이 대한광복회는 일단 뭐 1910년대 이제 동시대로 봤을 때 독립의군부와 좀 성격을 좀 달리해요. 이쪽 같은 경우는 고종을 다시 복귀시키자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둔다라면 이쪽 같은 경우는 공화정 체제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을 몰아내야지. 어떻게 몰아낼까? 싸워서 몰아내야지. 이겁니다.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는 군부대를 만들어야 되고 군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가 있어야 되고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겠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군대식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요건 둘 다 국내예요. 국내에서 1910년대 활동하려면 비밀 결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39번에서 시위운동이 나왔고요. 배경 찾아주세요 그랬어요. 뭐 일단 이제 요것만 딱 봤을 때 만세 시위운동, 독립을 시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만세운동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제 천도교, 기독교 그리고 이제 종교계가 주도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빠지죠.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주도했고 나중에 신간회가 지원하는 형식이에요. 얘도 빠지죠.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세력들과 그리고 천도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사회주의가 빠졌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되나요? 자, 일본의 학생들과 비밀리에 연락했다 그러니까 28 독립선언에 영향을 받았다. 그것도 되고요. 또 하나는 난폭한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 그랬으니까 처음에 평화 시위를 전개했다. 3.1운동이구나. 그럼 3.1운동에 배경했으니까 28 독립선언서가 답이 됩니다. 40번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독립운동가이자 문학가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저항문학가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능검에서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저항문학가 그러면 이제 두 분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이육사와 윤동주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육사입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 봤더니 투옥 경험이 있죠. 근데 그 투옥 경험이 다른 것보다 대구 지점 폭탄 의거와 연루가 되어서 이렇게 돼요. 물론 윤동주도 투옥이 됐고 일본 감옥에서 사망을 합니다만 이거는 폭탄 사건과 연루된 거는 이육사입니다. 이육사라고 하는 게 가명인 건 알고 계시죠? 원래 이름에서 이렇게 바꾼 이유가 이분이 이 사건 때문에 투옥될 때 수감 번호가 264번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되셨죠? 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입니다. 41번은 김지섭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고요. 그거보다는 보통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단장 김원봉이 키워드입니다. 앞서 65회 문제 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원봉의 활동은 1920년대, 30년대 그리고 1942년 세 개 시점으로 다 끊어주셔야 돼요. 광복 이유는 물어보지 않아요. 되나요? 자, 그러면 김원봉이 단장이면서 단원들이 이렇게 폭탄 사건을 주도했다. 그러면 의열단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의열단과 관련돼서는 신철가 작성했다는 조선혁명선언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의열단 단원들이 목숨 바쳐 저렇게 폭탄을 던지는지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아니면 문제에서 김지섭을 제외한 또 박재혁이 부산경찰서에 폭탄 던진 거라든지 밀양에서 활동했던 또는 김익상, 김상홍, 나석주의 활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42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 그랬습니다. 광주학생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서 봤던 것 중에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치안유지법을 철폐하라. 감금된 학생을 탈환하자.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1925년에 제정된 치안유지법 철폐를 했으니까 그 사건 이유가 돼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도 1926년, 여기는 1929년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긴 하지만 이 조건 때문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됩니다.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광주 지역에서 학생들이 시도를 했지만 이게 또 전국적인 학생운동으로까지 발전했고 또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면서 또 규모가 더 늘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그 부분 꼭 나오게 돼요. 일단 시작 자체는 기차 안에서 벌어졌던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이 그 계기가 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장되는 걸 보면 단순하게 학생들을 구출해내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년대, 20년대에 누적되었던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반감이 들어가다 보니까 치안유지법 폐지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그들의 간섭 그런 걸 좀 철폐 그리고 조선의 어떤 본연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주장이 좀 정치적 부분까지 확대가 됐죠. 2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43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일본식 시명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그러니까 이름 바꾸라는 거잖아요. 바로 창씨 개명이 되겠는데 일제 통치 안에서도 이름도 아예 일본식으로 바꿔라라고 하는 민족 말살 통치가 되겠습니다. 그 통치는 이제 1940년부터이지만 그냥 30년대부터 일제가 전쟁을 확산시키면서 이렇게 민족 말살 통치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와 관련돼서 이 전쟁 자체가 뭐 만주에서 중국 본토에서 하와이까지 전선이 계속 확대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는 그 전쟁에 한국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남성들은 징용, 징병, 학도병이라고 해서 병사로 끌고 가거나 남성의 노동력을 강제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정신대나 군 위안부. 같은 거 아닙니다. 달라요. 정신대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을 군수공장 같은 데서 일종의 강제 노역시키듯이 일을 시키는 거고요. 그 중에 일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군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애국반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상생활을 통제하기 위해서 동네마다 옛날에 반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막 기치하면서 계속 사상 통제와 물자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있던 게 애국반입니다. 물자 통제하면서 이제 공출제, 특히 이제 미국을 공출해 갔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사상 통제를 위해서는요. 아예 이거 보시면 사상범을 사전에 구금하겠다. 범죄 지금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혐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의심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법적 조치 끝낸 사람을 다시 구속할 수 있다라는 게 예방 구금령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통제랑 관련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정신근로령인 거니까 이 정신대랑 연동시키시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저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에서부터는 이제 현대사가 나오게 됩니다. 가인물 이렇게 있어요. 일단 가인물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여운형이구나. 답이 끝난 거예요. 이 상황 자체는 무엇을 말하냐면 1945년 8월 15일 상황을 말하는데 이 광복 그날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일단 일본 총독부는 자기네가 패망했다는 거 인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 조선인들의 반응이 지금 되게 무서운 거예요. 조선인들이 당장 그들에게 복수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차단하면서 자기네가 안전하게 일본으로 귀환할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할 겁니다. 국내에서는 그럼 어떡하냐? 국내에서는 이 패망 소식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상황을 안정시키고 독립국가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해외에 있었어요.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고 김구로 대표되는 임시정부 사람들은 중국에 있단 말이죠. 국내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뭔가 이걸 좀 일본인들이 또 무력을 들고 뭘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무력을 빼앗아서 치안의 주도권을 장악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운형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운형 했을 때 제가 여기다 써버렸네요.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건 여러분 아시죠? 여운형 하면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했다.
근데 여운형이 1947년에 암살되잖아요. 그래서 여운형 활동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광복 직전에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었다가 이걸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했기 때문에 여기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5번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중국군의 남하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유교전쟁인 게 명확하죠. 제가 지난번 회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교전쟁에서는요. 일단 전쟁 전, 전쟁 후에 있었던 요 두 개를 확실하게 빼주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쓰기 너무 쉽죠. 이 안에서 순서 배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전후만 빼주셔도 답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렇게 본다면 기억은 절대 답이 될 수는 없고요. 전쟁 중에 인천 상륙작전 나왔으니까 답 되겠죠? 디귿과 리을이 조금 헷갈리지만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회의 해가지고요. 신탁통치 이야기가 나왔던 건 광복했던 그해 겨울이니까 그것도 빠져서 결국 디귿이 답이겠구나. 의외로 이거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6.25 전쟁이 있었던 해가 1950년부터 1953년 7월까지예요. 근데 1차 개헌 있죠. 그거 전쟁 중이었던 52년도예요. 네. 피난 가서 부산에서 임시 수도일 때 그때 이승만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출 방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46번입니다. 너무 쉽죠.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었다. 1970년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박정희 정부랑 관련돼서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즘 한능검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연도를 1962년부터 스타트 하시는 건 아시죠? 62년부터 5년 단위로 끊어가는 거니까 2차는 67년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다음 발표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주세요 그랬는데 IMF에다가 유동성 조절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쉽게 말하면 우리 IMF 말하는 그 외환위기를 말하죠. 현대 경제사 안에서요. 지금 이 상황은 김영삼 정부 말기 때 있었던 외환위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워낙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는요. 정치라든지 통일 쪽에서 나오는 건 없고 경제 파트에서 거의 문제가 집중이 돼요. 자, 그럼 그거 봤을 때 이제 서울 올림픽이 노태우 정부 시기 때니까 그건 아실 것 같고요. 요것만 하나 주의하시면 돼요. 노사정위원회.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정부 측.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된 세 대표 측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느냐?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만 피해를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랑 사용자 측, 노동자 측이 모여가지고 뭔가 협의체를 구성한 게 노사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건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답은 그래서 라가 되겠습니다. 48번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온 적이 없다. 네. 이 문제 유일한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키워드는요. 경포대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강릉이 커피 거리로 유명해서 많이들 가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또 강릉 여행 가신 분들하면 커피 드시고 순두부 드시죠. 저도 먹어봤어요. 근데 또 어디 여행 갈까라고 했을 때 이와 관련된 오죽헌 다녀오시는 분들이 있을걸요. 안 다녀오셔도 검색은 하셨을걸요. 답 1번. 네. 한능검에 잘 안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점수는 낮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틀렸을 수 있어서 3점짜리다. 내 마음은 3점. 자, 48번입니다. 민주화 운동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 운동 했을 때는 보통 요 네 주제 안에서 고르시는 게 일반적이죠.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항했다. 과정 속에서 김주열이라는 10대 고등학생이 사망하게 되었다. 경무대라는 게 청와대의 옛날 이름이에요. 근데 경무대로 향하는 시위대에 경찰이 발포했다.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발포와 사망자 이야기 나오면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이거든요. 이거야 이제 계엄군과 광주 시민의 이야기고요. 결국 이 문제는 4.19 혁명이에요. 결국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죠. 네, 답은 요건데 요거 말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그러면요. 4.19 혁명 관련된 거,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기록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 과도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그러면서 개헌이 이루어져서 그 개헌에서 이제 의원 내각제로 개편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나 사이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저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통일이 나왔을 때 보통 박정희 정부 하면 7.4남북 공동성명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남북조절위원회가 나와서 하고 놓칠 수 있어요. 이게 7.4남북 공동성명 후속 조치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원칙 발표했고 그 다음 어떻게 할래를 했을 때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일단 박정희 정부가 되는 거고요. 남북기본합의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게 요 정도가 되죠. 근데 해당하는 선지에서는 얘가 답이었기 때문에 5번이 되지만 노태우 정부 초기 때 관련된 것도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노태우 정부 때 이미 공산권 국가들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방 외교 추진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공산권 국가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걸 발표하죠. 88년도에 7.7 특별선언도 나올 수 있고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되는 게 1991년인데 91년에는요. 유엔에도 가입해요. 단 이게 가을이고 이게 겨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될 수는 있다. 하지만 한는 검에서 뭐 한 3, 4개월 차이도는 이런 것까지 늦지는 않으니까 답은 될 수 있으나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0개의 문제 풀이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저는 65회차 풀이 방식보다는 66회차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 시간에 보다 충실하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